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영제국, 그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붉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 이풍당당한 제독들이 이끄는 거대한 함대,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탐험가들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성이 울려 퍼지고 식민지가 확장되던 그 화려한 역사의 이면에는 더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또 다른 힘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제복을 입은 군대도 도칠단 해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용과 상업이라는 거미줄을 엮어 제국 전체를 하나로 꿰맨 금융가들이었습니다. 대영제국은 총칼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진정한 척추는 궁전과 의회뿐만 아니라 런던 롬바드 스트리트의 회계사무소, 상업은행의 원장, 그리고 때로는 군주의 재산을 능가하는 부를 가졌던 사람들의 은밀한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17세기 잉글랜드가 기나긴 내전과 정치적 혼란에서 간신히 벗어났을 때 이 작은 섬나라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바다는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고 상업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은행 시스템을 갖춘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야망은 있었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필요한 금융이라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함대와 군대는 자금이 필요했고 자금 조달에는 신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빈틈으로 런던의 금융가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취약한 왕정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은 1694년 윌리엄 3세의 통치 아래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민간 은행가들의 부를 국가의 운명과 결부시킨 대담한 금융 실험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때 상인들과 금세공업을 겸하던 은행가들이 나서서 왕실의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와 여러 특권을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왕실은 채무자가 되었고 은행가들은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의 군사력은 민간은행의 재력에 의해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돈과 제국은 손을 잡고 함께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영국이 해외로 팽창하면서 금융가들은 모든 정복 활동의 뒤를 바쳤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와의 전쟁은 단순히 전장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런던과 암스테르담의 금융시장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영국이 점령한 모든 식민지, 카리브해의 모든 전초기지는 함대와 군대, 그리고 비대에 허덕이는 정부를 위해 대출을 주선한 은행가들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훗날 이 금융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가문이 될 로스차일드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본격적인 부상은 19세기에 이루어졌지만 그 힘의 뿌리는 런던의 은행 문화에 있었습니다. 영국 지부의 수장이었던 네이선 메이어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에 맞선 영국의 전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의 정보원과 전력 네트워크는 너무나 빨라서 엘링턴이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영국 정부보다 먼저 알았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대영제국의 성장은 유럽 내 전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 건너편에서 은행가들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식민지 사업에 자금을 댔습니다.
카리브해의 설탕 농장은 18세기 경제의 왕관에 박힌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이 농장들은 런던의 금융가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 보험에 가입하고 관리되었습니다. 상품, 노예, 그리고 설탕을 교환했던 악명 높은 삼가무역은 인간의 비극을 영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자본의 강물로 바꾼 상업은행가들에 의해 보증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금융이 동인도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절반은 기업이고 절반은 식민정부인 기이한 조직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인도 아대륙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탐험과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내어준 금융가들 덕분이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 회사가 재정위기로 붕괴 직전에 이르자 영국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와 얽혀있는 거대한 신용의 거미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가 없이는 회사가 군대를 일으킬 수 없었고 군대 없이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런던은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네덜란드의 길더를 대체하고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아르헨티나의 철도, 남아프리카의 광산, 중국의 항구건설에 자금을 댔습니다. 영국 해군이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동안 금융가들은 영국의 경제적 패권을 보장했습니다. 유니언 잭 깃발이 휘날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신용이 뒤따랐습니다. 심지어 영국 본토에서도 은행가들은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한때 국가의 위협으로 여겨졌던 막대한 국가부채는 오히려 영국의 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국가 채권을 보유한 부유한 계층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생존에 투자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부터 크림 전쟁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전쟁의 비용은 세금만으로 충당된 것이 아니라 왕실에 기꺼이 돈을 빌려주려는 금융가들의 의지에 의해 지불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이자와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도전으로부터 거의 면제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제국은 단지 영토의 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상업, 그리고 자본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20세기가 밝아올 무렵 대영 제국의 영토는 지구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정의 순간에도 제국의 기반은 금융이었습니다. 런던은 세계 무역의 어음을 교환하고 결제하는 중심지가 되었고 런던의 은행들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의 군대는 강력했지만 은행가들이 없었다면 제국은 스스로의 부채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다시 한번 금융가들이 그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금융 권력의 균형추가 서서히 대서양 건너 뉴욕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을 세계의 지배자로 올려놓았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는 미국의 세기를 위한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이야기는 은행가들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복에 침묵하는 동업자였고 보이지 않는 금융의 장군들이었으며 세계적인 패권을 가능하게 한 신용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대포는 인도와 카리브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울려 퍼졌지만 진정한 승패는 전장이 아니라 회계 장부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제국은 군인과 선원들만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가 대영 제국의 혈맥을 통해 흘렀던 은행가들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제독들과 장군들뿐만 아니라 제국의 불을 쥐고 있던 런던의 조용한 사무실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